체스터턴 강독 16번째 시간입니다. 68쪽 위에서 둘레 여섯째 줄부터 시작하는 패러그래프입니다. 지금 체스터턴은 유물론에 대한 비판을 하고 있어요. 64쪽부터 유물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제기가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매력적이고 또 근본적입니다. 그 제목이 오소독시라서 그런지 아주 근본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그 전체적으로 말하려고 하는 관점은 명료합니다. 그리스도교의 가르침이 정통 중에 정통이라는 겁니다. 그걸 기독교의 도그마, 교리, 뭐 설교, 뭐 그런 쪽에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를 비판하는 사상, 주의 주장의 한계를 지적하는 것으로 자기 할 말을 하는 겁니다. 유물론에 대한 비판, 이건 이제 미치광이죠. 이 미치광이라고 하는 일종의 메타포인데 이게 앞에서부터 계속 이어지잖아요. 그건 몇 번에 걸쳐서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유물론도 미치광이지신 거죠. 그러니까 역사에 인과율이 딱 정해져 버린 거예요. 그 유물론의 물질관과 역사관이 다 너무 분명한 겁니다. 딱 결정돼 있어요. 원인과 결과, 기계적 결정론에 딱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해서는 이건 그 적당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그거는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에 나 마찬가지다. 기초가 너무 부실하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유물론자들이 들으면 말도 안 된다 얘기하겠죠. 유물론자와 진화론자가 비슷합니다. 물질의 작용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또 진화의 메커니즘을 부정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자체를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관점으로만 세계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데 너무 경직돼 있어서 결국은 뭘 아는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 문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유물론자의 주된 추론을 반대할 차례다. 옳든 그르든 그것은 점차적으로 인간을 파괴한다. 유물론이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하네요. 아마 이런 말만 듣고는 체스터턴이 뭘 모르고 저 얘기하는 것 같아. 좀 독단적이야. 그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유물론자들은 막시즘이잖아요. 근데 그 주장은 극도의 휴머니즘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인간성을 파괴한다고 하니까 정반대잖아요. 이 자본주의보다도 유물론, 뭐 공산주의, 유물론하고 공산주의하고
똑같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제 같이 통하는 관점들입니다. 이제 자본주의보다는 이 공산주의, 유물론적 공산주의가 더 인간적이긴 합니다. 그- 근데 어, 원리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또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쪽에서 말하는 이데올로기는 그렇습니다. 예, 그 억눌린 사람들을 해방하는 거잖아요. 프롤레타리아의 해방을 목표로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쪽으로 간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 편에서 어,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하는 주의 주장이 유물론적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방향은 잘 잡은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자본주의가 산업혁명 이후로 지나치게 그 자본 중심적인 그 세계의 어, 그 흐름으로 인해서 얼마나 비인간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뭐 14시간, 15시간씩 노동했다고 그러죠. 부녀자들도요. 네. 그래서 노동해방, 인간은 노동해방, 자기의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는 그 이념입니다. 그건 대단히 휴머니즘적인 거죠. 그런데 그 어, 생각은 좋았으나 그리고 꿈과 이상은 좋았으나 그게 정말 인간성을 발현했냐고 한다면 우리가 현실 사회주의, 공산주의죠. 그 역사에서 보듯이 실패했습니다. 공산주의 국가 지금은 뭐 동서냉전이 허물어졌다고 하고 공산주의를 그 국가 국가 그 운영의 원리로 삼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뭐 러시아, 중국, 또 쿠바, 베트남, 뭐 북한 등등입니다. 베트남이나 이런 나라들은 자본주의 시스템도 많이 들어갔죠. 지금 뭐 아주 고전적인 의미에서 공산주의 국가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왕래하고 다 이 자본이 모이고 있잖아요. 어쨌든 그러한 그 이전에 이제 동서냉전 시대에 서로 각축을 벌일 때에도 뭐 자본주의 체제에서 비인간적인 게 많이 있었으나 근데 공산주의도 마찬가지였거든요. 훨씬 더 심각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근데 왜 이러냐? 인간이요. 그 성수가 보는 관점이 더 정확한 겁니다. 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얼마나 멋진 슬로건이고 이념입니까? 근데 그렇게만 된다면 이상사회가 되는 거죠. 그야말로 유토피아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인간이 그렇게 못합니다. 성서는 인간을 죄에 물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특히 피조물의 한계고 죄로 부패했기에 필요한 것만큼 이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것만큼 가져간다 그런 사회는 없습니다. 아마 수도원이나 약간 가능할까? 뭐 수도원에서도 그게 하나의 제도로서 그리고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의 상당한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어느 정도 가능하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100% 완전한 건 아니에요. 거기에서도 권력이 작동합니다. 상대적으로 낮다는 거죠. 수도원 이런 데서는 가능하지. 일반 세속 사회에서는 그 공산주의, 유물론적 공산주의의 이념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이기적이거든요. 자기 교만하고요. 그렇게 양심적으로 능력만큼 일하거나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그런 인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그거를 그렇게 안 하니까 그걸 통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관료들의 힘이 세지고 관료들은 또 뭐 그 중간에서 그 바른 체제가 운영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데 그럽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인간이 그렇게 못합니다. 뭐 어느 집단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예, 법을 예, 법조인들이요. 그건 정말 법의 양심에 따라서 행동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법조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다 개인차가 있긴 있는데 법조인들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기적이에요. 교만해요. 그래서 법을 잘 알기 때문에 법의 허점도 아는 거죠. 그래서 그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챙깁니다. 예? 법조인들이요. 어. 그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좀 유별나게 많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유럽이나 미국 같은 데에서 법조인들은 그냥 직업인으로서 어느 정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의 경우는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가 좀 심각해요. 일제의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좀 이 법조인 문제는 참 심각합니다. 그 지금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로 있을 텐데 이름은 제가 음, 기억나지 않네요. 뭐 법조 카르텔이라고 하는 책을 썼던가? 하여튼 제가 그분의 책을 몇 권 읽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판사, 검사, 변호사가 서로 법정에서 다투잖아요. 그래도 이익 집단으로서는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뭐 말이 좀 옆으로 나갔습니다. 그 인간은 그렇게 그 좋은 이상이 있다고 해서 그걸 잘 따르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산주의의 휴머니즘이 실패한 거예요. 여기서는 근데 이 첼스터턴은 더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인간성을 파괴한다. 내가 말하는 인간성이란 단지 이 친절한 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 사람이 점잖아. 교양이 있어. 그게 친절함을 가리키는 거죠. 친절하다 아니다. 뭐 교양이 있다 없다 이제 그런 게 아니라 희망과 용기, 시심과 주도권 등 시심이 뭐예요? 이상한 단어네. 갑자기 시심이 나와요. 오용인가? 오자가 나왔나요? 희망과 용기, 시심, 시적인 마음, 시를 읽는 마음 그런 건가요? 갑자기 여기 좀 어울리지 않는 단어 같아서 제가 확신이 서지 않은데 시심, 예, 시적인 감동 그런 건가? 뭐 희망과 용기라고 그 단어와 연관시키면 시심, 저 사람에게 시심이 우러나 뭐 그렇게 표현할 때 그 단어로 보이긴 합니다. 그 주도권 등 주도권 이건 또 여기 어울리지 않는다는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영어를 직역을 한 건가? 하여튼 뭐 아니면 제가 모르는 어떤 뜻이 있겠죠. 이게 교양, 친절한 인격 이런 것만이 아니라 희망, 삶에 대한 희망, 용기, 시적인 경험, 어, 주도권 등 인간적인 모든 것을 모두 포함한다. 예를 들어 유물론은 흔히 사람들을 철저한 운명론에 떨어지게 하는데 또 유명론이라고 읽을 뻔했네요. 예. 유명론과 실제론 논쟁이 중세기에
말하죠. 노미널리즘과 리얼리즘이에요.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데 이건 내 운명이야. 원인과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철저하게 기계적으로 돌아가는 거야. 그런데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건 기본적으로는 맞는 거죠. 물질의 작동이니까 그 운명론에 빠지게 하는데 그 헤겔의 변칙법적 역사에 기대서 막스가 헤겔의 그 변칙법적 역사관에 기대서 막스가 말한 이 인류 역사는 결국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가 지배하는 세계, 프롤레타리아 일당 지배의 세계가 된다. 자본주의가 망하고 뭐 등등 이렇게 쭉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이죠. 이 철학이 어떤 의미로든 해방을 가져오는 힘인 채 하는 것에는 아무런 근거 없다. 예, 해방. 인간 해방이잖아요. 유물론적 막시즘이 말하려고 하는 핵심 말입니다. 노동에 억압된 상태에서 해방된다. 그걸 목표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얘기하지만 근거가 없다. 이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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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터턴이 그 20세기 후반에 1990년 어간이죠. 그때 동서 냉전 체제가 허물어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공산주의가 거의 항복선을 한 건데 그걸 못 봤는데도 지금 저렇게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그 당시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테스터턴 말고도 많이 있었을까요? 뭐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을 가져오는 힘인 체 하는 것에는 아무런 근거 없다. 음, 그 운명론에 빠지는데 무슨 해방이 되겠어요? 그런 해방이라고 하는 것은 그건 뭐 희망, 용기 뭐 이런 것이 아무 개입되지 않는 그런 기계론적 역사에 불과한 거죠. 자유로운 생각을 자유로운 생각,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데만 사용하면서 자유의지를 파괴한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거죠.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파괴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유로운 생각, 저 유물론의 자유로운 생각,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뭐 논리적이니까 모든 철학, 정치 이런 것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자, 자유로운 생각인데 그게 자유를 파괴하는 데면 그렇게 결정돼 있으면은 뭐 자유 의지를 실현할 필요도 없는 거죠. 저 사람은 노예로 태어나서 그럼 노예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자는 뭐 부자에 대해서 그 막스가 어떻게 얘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냥 그분하고 상관없이 공산주의 체제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직접 경험하게 했겠습니까? 간접적으로 경험한 그런 것에 따르면 부자들은 어, 아이 그게 딱 제가 말을 하려고 했던 게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서 그만둬야 되겠습니다. 이런 거였어요. 요게 딱 들어맞는지 안 맞는지 제가 이거 말을 꺼내다 보니까 아닌 것 같아서 그만두려고 했던 건데요. 어, 해방, 그러니까 폭력적인 방식을 통해서라도 빈부의 격차를 이거를 없애버리는 게 인간 해방이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빈부 차이가 줄어든다고 해서 우리가 자유로워지나, 우리 의지가 자유로워지나, 어떤 인과론, 기계적 원인과 결과, 숙명론, 거기에 종속당하는 거죠. 그래서 그건 분명히 그렇게 돼야 하면서 저희가 거기에 투쟁하긴 하지만 그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그 숙명론, 운명론이라고 그랬죠. 거기에 노예가 되는 겁니다. 체스터턴 네, 관점이 그거예요.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자유를 증진시키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소리다. 결정론자는 이거 역사에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 하는 그게 이제 결정론이거든요. 기독교도 자칫하면 결정론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숙명론과 비슷한 얘기고요. 뭐 그거를 기독교의 교리에 딱 적합한 것을 하나 고른다면 이중 예정론 이런 것들이죠. 만약에 이중 예정론을 칼빈이 얘기한 그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그것은 이 체스터턴이 비판한 유물론의 에, 문제입니다. 잘못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결정론자는 풀어주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묶으려고 온다. 꼭 진행되는 거기에 딱 묶여버리는 거예요. 따라서 그들의 법칙을 인과의 사슬이라고 부르는 것은 당연하다. 그렇게 불렀나요? 그들의 법칙 인과의 사슬. 굉장히 엄밀한 것처럼 표현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자유의지를 파괴하는 것, 자유를 증진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속박시키는 것이라고 체스터턴은 보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까지 인간을 속박해온 사슬 중 가운데 최악의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군요. 이 체스터턴이 지금 유물론이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 그때는 이 사람이 이 책을 쓸 때는 언젠가요? 이 책이 정확한 나온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음,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기 전인가 후인가? 상당히 격동하는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유물론에 대한 체스터턴의 분석이었습니다. 여기서 핵심적인 단어 하나만 꼽는다면 운명론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그 운명론, 그 물질 발전의 그 딱 정해진 그 결과, 원인과 결과 거기에 빠지게 해서 결국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탄하게 되는 거죠. 그 뒤로 저분이 그 20세기 중후반에 유물론 공산주의 역사를 확인하지 못했지만 저게 이 선지자처럼 정확하게 이야기한 것 같네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 공산주의, 유물론적인 공산주의는 완전히 잘못됐고 거기에 반대되는 우리 자본주의는 완전히 잘 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앞 시간에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자본주의도 일종의 유물론입니다. 예? 자본 이 메커니즘에 속박되어 있잖아요. 딱 묶여 있는데 그러니까 유물론적 공산주의나 자유주의적 자본주의나 기본적으로는 다 유물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유물론에 대한
비판을 그 뒤로도 조금 더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저 화면에 보여드린 것은 68쪽 이거였고 69쪽에서 70쪽까지 조금 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중에서 한두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9쪽 중간 패러그래프입니다. 유물론적 운명론이 어쨌든지 자비에 우호적이고 잔인한 형벌이나 모든 종류의 형벌의 폐지에 호의적이라는 참으로 괴상한 오류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유물론적 운명론이 이 공산주의를 가리키는 거겠죠. 제가 추정컨대 그렇습니다. 상당히 휴머니즘적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음? 체스터턴이 볼 때는 이건 오류라고 하는 그렇게 보는 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놀랍게도 사실은 그와 정반대다. 필연성의 교리는 운명론이죠. 인과율의 사슬이죠. 그게 필연성의 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필연으로 이 어, 역사를 보니까 그건 필연성의 교리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런 변화도 초래하지 않는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 예. 그 교리는 채찍질하는 사람은 채찍질 하도록, 친절한 친구는 예전처럼 권면을 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조금 너무 이게 표현이 뭐라고 해야 되나? 거칠 에러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채찍질하는 사람 채찍질하도록, 친절한 친구는 그냥 그렇게 권면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이게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공산주의의 그 관료 뭐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채찍질하고 그건 자기의 주어진 임무니까 그렇게 할 텐데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사람은 악하긴 하지만 또 선하기도 해요. 저- 근데 지금 모든 그 유물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렇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특징을 이렇게 좀 선정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좀 과하게 표현한다고 했을까? 아니면 문학적 수사라고 할까? 뭐 그렇게 표현하는 거죠. 어쨌든 그걸 이제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렇다는 겁니다. 운명론에 떨어져 있으니까 저 사람 채찍질 하도록 운명 주어졌어. 저 사람은 친절하게 하도록 돼 있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이 진화론을 극단적으로 어, 주장하게 되면 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이 말하는 것이 결국은 그거 아닙니까? 우리 안에 그 유전의 인자들이 다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저 살인범은 그래 살인하도록 유전 그걸 뭐라 그러죠? 유전 암호 뭐 그런 것에 지배를 받는 거죠. 물론 이 진화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 그 강도 악한 그 파괴적인 그런 것들의 책임을 그에게 물을 수 없다 그렇게 말하진 않겠죠. 그건 또 다른 말로 해명을 하긴 할 텐데 그러나 그 진화론 이기적 유전자 유전자 그런 것들을 이제 끝까지 밀고 나가게 되면 이제
사회 폭력범에 대한 책임도 그에게 물을 수 없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도 그럴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말해 놓거나 그렇게 예정되었다 그렇게 한다면 그럼 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죄도 원죄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인과율적으로 그걸 적용시킨다면 잘못한 사람들고 어떻게 하겠어요? 다 이렇게 죄 원죄가 유전됐으니까 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아담의 책임이 되는 거죠. 극단적으로 이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 69에서 70쪽으로 넘어가는 부분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결정론은 비겁함을 확실히 낳는 만큼이나 잔인함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 결정론은 범죄자를 잔인하게 취급하는 것과 결코 상반되지 않는다. 결정론과 상반되는 것은 아마 범죄자에 관한 관대한데요. 즉 그들의 더 나은 감정에 호소하거나 그들의 도덕적 실험에 격려를 보내는 일일 것이다. 결정론자는 의지에 호소하는 것을 믿지 않지만 환경을 바꾸는 일을 믿는다. 죄인들의 환경을 이제 조금 좋게 하는 복지에는 관심이 있으나 그 사람이 바르게 해야 된다는 의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어, 요 대목 읽다 보니까 이분은 요즘 이제 우리나라 어떤 정치 성향을 구분할 때 쓰는 진보와 보수, 로 진보 보수 패러다임으로 말을 한다면 이제 보수 쪽에 속한 사람이죠. 복지에만 머물고 있는 그 결정론자들의 한계를 이렇게 짚네요. 물론 집권의 시점하고 그 당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그 시점하고 달라서 딱 직결시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복지 죄인들의 어려운 사람들의 환경을 바꿔야 되는 것에 대한 관심 이거를 필요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관심을 갖고 어, 의지와 인간의 결단, 그 결정론에 떨어지지 않고 그를 극복하고 초월해 보려고 하는 그 관점을 무시하는 사람들에 대한 비판인 겁니다. 자, 유물론에 대한 이야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